자, 수학의 구조 특강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파트 1, 2로 쪼개서 이번 얘는 파트 1만 할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파트 2의 4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특강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집합부터 볼까? 자, 집합하면 정의부터 알아야겠지? 집합은 뭘 가지고 집합이라고 하냐면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가지고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 되게 중요한 워딩이 뭐냐면 분명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분명하다는 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분명해야 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그 모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걔를 집합의 용어를 쓰면 원소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 모임에 속하는 대상 2개를 줬을 때 서로 같은지 다른지, 즉 원소끼리 같은지 다른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모임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첫 번째 자연수의 모임 어때? 2는 자연수니? 맞아? 파이는? 아니지. 0은? 자연수 아니야? 대학에선 자연수라고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선 아니라고 배워. 아니야. 우린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 루트 3은 자연수야? 이거 아니지? 루트 9는 자연수야? 얘는 자연수가 맞지?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이 모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가 자연수의 경우에는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들의 모임은 집합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2 더하기 2하고 2의 제곱은 같아 달라? 같지? 3 더하기 3과 3의 제곱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이게 뭐야? 이 모임에 속하는 2가지 대상이 주어졌을 때 얘는 같고 얘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지. 이래서 자연수들의 모임은 집합으로서의 2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연수들의 모임은 집합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이와 같은 센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수들의 모임, 유리수들의 모임, 실수들의 모임, 복소수들의 모임도 전부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렇게 수들의 모임만 집합이 되나? 다항식들의 모임은 어때?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다항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 얘는 당연히 다항식의 정의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 되겠지. 주어진 식이 다항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니네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맞아. 왜? 다항식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항식의 성질을 공부하고 사칙 연산을 배우고 그것들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걸 했다고? 주어진 게 다항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걸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잘못 공부한 거겠지. 그래서 다항식은 집합으로서의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집합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한다. 자연수의 정의가 자연수인 것과 아닌 걸 구분하게 해주고, 복소수의 정의가 복소수인 것과 아닌 걸 구분하게 해주고, 다항식의 정의가 다항식인 것과 아닌 걸 구분하게 해주지. 그러면 다항식은 이거 만족하니? 그 얘기는 뭐야? 2개의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서로 같은지 다른지 구분할 수 있냐는 거잖아. 분명하게. 배우잖아. 2다항식이 서로 같을 조건 배우지. 걔를 한자로는 서로 같다라고 해서 상등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옛날 교재에는 다항식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 함수의 상등 이런 용어가 있었고, 요즘에는 뭐야?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두 다항식이 서로 같을 조건,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풀어서 썼어. 근데 어쨌든 그걸 배운다는 게 뭐 한다는 얘기야? 다항식들의 모임이 집합이 된다는 얘기겠지. 마찬가지 센스로 생각을 해보면 유리식들의 모임이나 무리식들의 모임도 집합이 될 거고, 등식들의 모임 어때 하면 당연히 집합이 되겠지. 그럼 얘 부분집합으로 뭘 배워? 방정식의 정의가 주어진 등식이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해주고, 두 방정식이 서로 같다는 건 뭐야?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풀라고 하는데 왜 얘를 인수분해해서 왜 얘를 이렇게 푸냐? 얘랑 같은 방정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푸는 게 말이 되겠어? 얘를 풀라고 했는데 쟤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 사실 방정식이 같다는 건 정의상 해가 서로 같으면 같다라고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지. 그러면 두 방정식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도 구분할 수 있으니 방정식들의 모임도 집합이 될 거고, 당연히 항등식들의 모임도 마찬가지 센스에서 집합이 된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함수의 정의와 서로 같을 조건이, 행렬의 정의와 서로 같을 조건이 이 각각의 모임을 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거겠지? 그러면 이것만 집합인가? 수나 식처럼 대수적인 대상만 집합일까? 생각을 해봐. 좌표평면 위에 점들의 모임은 어때? 어떤 게 주어지면 좌표평면 위에 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고, 두 점이 서로 같다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이라거나 두 점의 xy 좌표가 모두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점들의 모임도 집합이고, 직선들은 어때? 어떤 기하학적 대상이 주어지면 혹은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면 직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두 직선이 같다는 건 일치한다라고 정의하면 아주 자연스럽지. 삼각형들의 모임은, 사각형들의 모임은, 원들의 모임은, 입체도형은 전부 다 집합이겠네. 여기서부터 어떤 관찰을 이끌어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대상은 뭐야? 우리가 다루는 이라고 할까?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은 집합이야. 근데 집합은 이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 그것도 역시 집합일 거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해야 될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 구별법 공부해야 돼. 예를 들어 다항식이 처음으로 나오면 뭐 해야 돼?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다항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공부해야 되고, 두 다항식이 주어지면 서로 같은지 다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고. 만약에 삼각형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면 주어진 도형이 삼각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고, 두 삼각형이 같은지 다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집합만 공부하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예를 들면 빨간 사과의 성질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보는 사람마다 빨갛다에 대한 기준이 달라. 똑같은 하나의 사과를 놓고 누군가는 빨갛다고 하고 누군가는 빨갛지 않다고 해. 심지어 내가 봐도 이게 빨간지 안 빨간지가 애매해. 그러면 어떻게 빨간 사과의 성질을 공부하고
어떻게 그 공부한 성질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래? 이게 되게 힘든 문제가 될 것 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집합만을 다루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다항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주어진 게 다항식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연 다항식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이 되지 않거든. 그래서 구별법이 뭐기 때문이야? 공부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학은 정의에서 시작하는 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로 구별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걸 알아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다소 유치하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 다음 중 다항식이 아닌 것은, 다음 중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정비례 관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합동인 두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왜? 초등학교 때 건 수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중학교 때가 사실상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별법을 직접 묻는다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새로 대상이 나올 때 뭐 구별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아. 왜? 대부분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대상이랑 겹치기도 하고 그게 시험에 낼 만큼 뭔가 생각할 만한 걸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별법이 중요하거든. 왜 중요한지 알아? 니네가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 주어진 대상이 다항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다항식의 성질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2차식이 아닌데 2차식의 성질을 쓴다면 양수가 아닌데 양수의 성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엉망진창되지 않겠어? 이거 왜 알아야 돼? 니네가 배운 걸 제대로 써먹으려면 알아야 돼. 항등식이 아닌데 항등식의 성질을 쓴다거나 방정식이 아닌데 방정식의 성질을 쓴다거나 2차식이 아닌데 2차식의 성질을 쓴다면 엉망진창이 될 거니까. 당연히 배운 걸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됐니? 자, 두 번째. 새로운 대상이 나와.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돼. 뭐랑?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이랑. 기존에 공부한 것들이랑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야. 맞지? 예를 들면 복소수를 처음 배웠을 때 당연히 뭐랑 구분해서 보겠어 하면 실수랑 구분해서 보지 않겠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기존의 집합과 비교 대조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잠깐 생각해보면 고1 때 복소수를 처음 선생님들이 가르쳐 학교에서. 그리고 복소수에 대한 문제를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얘랑 똑같은 것만 내시겠니?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럼 반대로 얘랑 다른 것만 시험에 내겠니 하면 당연히 그럴 리도 없거든. 그럼 어떻게 내시겠어? 실수와 복소수를 비교 대조해서 그 성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걸 시험에 낼 거라고. 이거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우리 수학에서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하면 아마 없을 것 같거든. 방정식을 푸는 건 정말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등호를 빼먹었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얘는 자연수 계수 1차 방정식이야. 얘는 자연수의 집합에서 풀려 안 풀려? 풀리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여전히 자연수 계수 1차 방정식이잖아. 풀려 안 풀려? 자연수의 집합 내에서 안 풀리지. 중요한데 안 풀려. 어떻게 하고 싶어? 풀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수를 정수의 집합으로 확장해. 왜? 풀고 싶으니까. 잘 생각해봐. 기존의 자연수의 집합에서 얘는 안 풀려? 여기선 풀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랑 완전히 성질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풀리지 않던 게 갑자기 여기서는 풀리겠니?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면 여기서 안 풀리던 게 여기서는 왜 풀려? 도대체 풀리는 이유가 뭐야? 어떤 성질 때문인데? 얘랑 얘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래서 그 성질들에 의해서 여기서 풀 수 없던 게 여기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성질이 어떻게 다르고 걔가 왜 중요한지를 알면 걔가 아무리 생소한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푸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걔를 모르고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풀어야지 하고 유형화를 하면 변형된 문제는 못 풀 가능성이 높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대조하라는 건 알겠는데 비교하라는 건 뭐야 하면 얘가 여기서 풀리는데 여기서 안 풀리면 확장 제대로 한 거야? 아니잖아. 왜 그러면 얘가 안 풀려서 얘를 풀고 싶어서 확장을 한 건데 확장을 했더니 얘가 안 풀린다 그러면 망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여전히 풀리지. 비교. 안 풀리던 게 풀리지. 대조. 됐니? 자, 마찬가지 센스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어때 하면 정수의 집합 내에서 해를 갖지 않을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거 풀고 싶으니까 유리수로 확장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유리계수 1차 방정식은 끝나거든? 더 이상 안 풀리는 게 없어. 그럼 1차가 풀리면 2차로 가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어때 하면 이런 거 풀리거든? 뭐가 안 풀려? 이런 게 유리수 범위 내에서 안 풀리지. 그래서 중3 때 뭐해? 실수 배우잖아. 실수의 제곱근 배우지.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비교 대조해서 공부한다고. 그게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잖아. 그리고 뭐해? 고등학교 오면? 풀려? 안 풀리잖아. 그래서 뭘 배워? 복소수 배우잖아. 그러면 도대체 실수하고 복소수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데? 그 성질들에 의해서 기존의 실수의 집합에서는 풀리지 않던 이 방정식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풀리는데? 알아야 된다고. 자, 예를 들면 이렇지. 중3 때 전체 집합이 실수일 때는 루트 안에는 뭐밖에 들어갈 수 없었냐면 0 이상인 애들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때는 항상 이게 이렇게 됐다고. 맞지? 근데 고1 때 전체 집합이 복소수로 바뀌고 나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게 됐냐면 음수도 들어갈 수 있게 됐지? 실수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여전히 이렇게 되는지를 사실 확인을 해줘야 돼. 만약 A, B가 음수일 때도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i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만약에 이게 성립했다면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x제곱은 마이너스 1 풀고 싶어서 허수 단위 i를 도입해서 복소수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이성질이 음수일 때도 성립한다면 i제곱이 1 되니까 안 풀린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이제는 이렇게 될 때도 있어. 언제? 이렇게 될 때. 나머지 경우는 다 이렇게 된대. 이 성질이 뭐야? 대조되는 성질이야. 뭐하고? 실수하고 복소수가 대조되는 성질 중에 하나라고.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제곱은 마이너스 안 풀릴 거야. 이 성질이 실수와 복소수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뭘 하게 해주는? 얘가 여기서는 안 풀리는데 여기서는 풀리게 해주는 결정적인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시험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지.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집합은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의 분명하다의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있어. 얘를 나열해 봤더니 어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대상은 집합이래.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 뭐 해라? 구별법 공부해라. 그리고 기존의 집합과 비교 대조해서 공부해라.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수학은 결코 잘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좀 얘를 빡세게 들어놨으니까 얘도 조금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 구별법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x의 5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y의 4제곱 더하기 y의 6제곱. 자, 얘는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냐? 몇 차식? 6차식. 그럴싸하지? 당연히 아니야. 왜 아니야? 얘는 x만을 문자로 생각하면 5차식이고 y만을 문자로 생각하면 6차식이고 x와 y를 모두 문자로 생각하면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횟수잖아. 얘는 문자가 7번 곱해졌기 때문에 7차야. 이럴 때는 7차식이라고. x만을 문자로 보면 문자가 1개고 y만 문자로 보면 문자가 1개고 둘 다 문자로 보면 문자는 2개야. 제대로 공부한 상위권 애들은 여기까지는 잘 답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이야. 여기서 아무런 발견도 하지 못하고 얘의 차수를 묻는 문제는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우리는 그렇게 허접하게 공부할 거면 이런 특강 안 하겠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야?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주어진 대상이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속하는 집합이 달라지니까. x만 문자로 보면 5차식이라는 집합에 들어가지만 y만 문자로 보면 6차식들의 집합에 속하게 되고 둘 다 문자로 보면 7차식들의 집합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럼 이게 왜 중요해? 곰곰이 생각해봐. 니네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어? 2차랑 3차 똑같이 푸니?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랑 똑같이 풀어? 혹시 1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 쓰니? 근해 공식 쓰니? 차수가 달라지고 문자 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것이 속하는 집합도 달라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달라지니 당연히 풀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 아니야? 아까 전에 구별법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문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뭘 문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라도 속하는 집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상위권이라는 애들이 꼴랑 이것만 알아. 그러니까 변형된 문제를 못 풀고 생소한 문제 못 풀고 시간 지나서 까먹으면 못 푼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앞으로 뭐 해라? 문자 개수가 많으면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부터 생각해라. 그게 뭐의 일종이라고? 구별법의 일종이라고. 내가 공부한 거 성질 적재적소에 써먹으려면 당연히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ax 플러스 b가 2x 플러스 3이래. 뭐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리고 a, b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호가 나오잖아? 그럼 등식이야.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등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거든. 등호가 나오면 뭐 해야 돼?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부터 파악해야 돼. 자, 얘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데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틀려도 돼. 어차피 이 수업에서 다 틀려. 어떤 항등식이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은 귀찮으니까 그냥 x의 항등식이라고 약간 줄여서 쓸게. 원래 x에 대한 혹은 x에 관한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 그냥 쓸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반쪽짜리 답변에 불과해. 왜? 니네 A 알아? B 알아? 근데 왜 마음대로 x만 생각해?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 돼? A, B를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 A에다가 0 집어넣고 B에다 3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해 등호? 안 만족하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뭘로 볼 수 있어? A, B에 대해서는 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 왜? A, B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저 등호가 성립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뭐야? 우리 미지수의 개수, 식의수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거든. 왜?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과 3개인 방정식이 똑같이 풀 수 없거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려면 그만큼 식이 필요하거든. 그럼 얘는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a, b 값 구하는 거잖아. 이게 a, b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누가 a, b 값을 구하고 자빠졌니? 그냥 모든 실수라고 식으로 쌓고 넘어가면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지? 그러면 내가 얘의 성질 쓸 거야, 얘의 성질 쓸 거야를 고민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방정식의 성질을 여기다 쓸 수 있어 하면 아무것도 쓸 수 없지.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은 뭐가 있어 하면 다항식의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 혹은 수치 대입이 있다고.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식 2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푸는 거야 사실. 자, 이거 보니까 어때? 문자가 여러 개지?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차수도 달라지고 문자 수도 달라져. 얘 어때?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구별법의 영역이야. 니네가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주어진 거 구하는 거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 이마만큼 파악하고 푼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아마 높은 확률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잘못 공부한 거라고. 이렇게 쉬운 거에서부터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 등호가 나오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뭐 당연히 함수가 나오면 어떤 함수인지, 수열이 나오면 어떤 수열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이 정도면 충분한 이해가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다루는 모든 대상은 집합이다. 집합은 이 2가지 점에서 분명한 모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해라?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 집합이라는 걸 인지하고 구별법 신경 써서 공부해라. 이게 공부의 출발점이자 니네가 문제를 풀 때도 출발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 다항식이 아닌데 다항식의 성질을 쓴다거나 항등식이 아닌데 항등식의 성질을 쓴다거나 2차식이 아닌데 2차식의 성질을 쓴다면 다 망한 거거든. 공부의 시작점이자 문제풀이의 시작점이야. 구별법 신경 써서 공부해라. 2번째는 뭐해라? 기존의 집합과 비교 대조해서 공부해라.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왜? 집합을 쓸데없이 왜 확장을 하냐? 필요가 있어서 확장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것처럼 이 방정식의 예처럼. 그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것과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래서 그 필요가 충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걸 묻는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결코 문제를 외워서는 잘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신경 쓰면 어떻게 내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자, 문제 1번 딱 봤어.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등호 나왔네? 그럼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돼? 이거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등호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야. 예외는 없어. 등호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니네가 1년 과정만 공부해도 10,000번 이상 생각했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게 공통수학 1이든 2든 대수든 미적이든 확률과 통계든 기하든 미적투든 나는 등호가 안 나오는 건 본 적이 없거든. 맞아 아니야? 근데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화되는 습관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까먹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 물음에 답하려면 뭘 해야 돼? 문자가 2개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당연히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얘는 뭘 문자로 보지 해서 옵션이 3가지가 생겨. x와 y를 모두 문자로 볼 것이냐, x만 문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y만 문자로 볼 것이냐.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x, y를 모두 문자로 보면 얘는 어떻게 되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임의의 x, 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해 안 성립해? 당연히 아니겠지. 야, 임의의 x, y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걸 뭐하러 구하냐? 아무거나 다 된다고 쓰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돼? 방정식이 돼.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야? 어떤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집합에 속하는 데를 묻는 거야. 왜?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하면 정의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1차 방정식이야 하면 1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고 2차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해법도 알아, 판별식도 알아,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알아, 켤레근도 알아, 아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집합에 속해?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 집합에 속하는 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미지수의 개수, 시계수를 봐주면 둘 다 문자로 보니까 미지수는 2개야. 등식은 하나야. 이런 거 러프하게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우잖아. 그러면 내가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한 게 뭐가 있지를 봐야 되거든.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밖에 안 배웠어.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해 하면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에 속해. 왜? x, y가 실수라고 대놓고 줬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 형태하고 관련해서 제일 관련이 있는 건 이런 걸걸? 이 꼴로 변형하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더해서 0이 된다는 게 각각이 0이 된다는 말이구나를 이용해야겠지. 그럼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사실 이런 분석은 안 해도 그냥 손이 나가는 대로 풀다 보면 여기에 꽂히니까 쟤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 그러면 남는 걸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그럼 문제가 뭐야? 얘를 완전 제곱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못해. 그럼 보통 애들은 뭘 하냐면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몇 번 더 찌끄리다가 안 되면 포기해.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뭘 생각해야 되겠어? 내가 이거 이용해서 풀 거면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해보니까 얘 때문에 이게 안 나오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포기하는 건 딱 중학생이야. 왜? 제곱이 고등학교에서 진짜로 이거밖에 안 배워? 내가 배운 대상 뭐 있어? 하면 이것도 배우는데 이게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때 이것까지만 배우면 고등학교에서는 3개짜리도 제곱 배우고 2개짜리는 세제곱도 배워. 이거 쓸 건 아니잖아 지금은. 그러면 3개짜리 되나? 그럼 문제가 뭔데 하면 얘를 안으로 넣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푸는 거야. 주어진 거 구하는 거 어떤 집합의 원소지? 거기에 대해서 배운 게 뭐 있지? 나 지금 곱셈 공식 쓰려고 하는데 곱셈 공식 아는 건 뭐 있어? 2개짜리가 안 돼? 3개짜리도 배웠는데 얘가 문제야?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 이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고. 그럼 딸려 들어가고 남은 건 사실 뭐밖에 없을 거냐면 계산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풀리겠니? 쟤는 완전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 때문에? 실수 x, y라는 것 때문에 0 이상, 0 이상인데 더해서 0이 됐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겠지. 새로운 식이 나왔잖아. 그러면 쉬운 거에서부터 다시 뭘 해야 되냐? 여기 봐라. 얘는 뭐지? 얘는 뭐지? 등호잖아. 다시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럼 이제 뭐 됐어? 여전히 x, y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성립 안 해. 문자는 2개, 식은 2개니까 이제는 뭐야? 그냥 1차 연립이네. 이렇게 쉬운 거에서부터 얘의 핵심은 뭘까? 미지수 줄이는 거네.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애초에 하나였으니까 y값 구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끝나겠지. 한 문제를 푸는데도 뭘 하고 있어? 문자가 많아? 뭘 문자로 보지? 이거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새로운 식을 얻었네? 이거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미지수는 몇 개인데? 식은 몇 개인데? 이런 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구별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걸 해야 어떤 성질을 쓸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됐니? 자,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기에서 이걸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 물론 나처럼 논리적인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컨디션이 나쁜 날에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보통의 경우에 학생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x, y를 모두 문자로 봐서 얘도 풀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플랜 B로 와야 되지 않아? 혹은 내가 이걸로 풀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했을 때 당연히 플랜 B로 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번에는 x만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까? x만 문자로 보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하면 이걸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겠지? 당연히 방정식이야. 근데 x에 대한 방정식을 누가 이따구로 쓰냐고?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쓰지 않겠어?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식이 써졌지? 구별법 등호 나왔네?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x만 문자로 볼 건데? 그러면 이거 당연히 2차 방정식 아니야?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 y는 상수지만 실수잖아. 그러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얘는 실계수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x가 실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하면 이거 만족하는 실수 x 찾는 거잖아. 실수 x 얘가 실근 가진다는 얘긴데? 그럼 생각해봐. 실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진데 어떻게 풀어? 뭘로 풀 거야? 틀려도 괜찮아. 뭘로 풀 거야? 실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진데 당연히 못 풀어? 못 푼다고? 당연히 판별식이 떠올라야 되지 않겠어? 야, 니네 이런 문제 있잖아. k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3의 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이 x에 대한 방정식이래. 얘가 실근 같는데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 하면 니네 다 판별식 쓰지 않아? 얘가 k로 주어지면 판별식을 쓰고 y로 주어지면 판별식을 못 쓴다는 얘기야?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대단히 이상한데? 반대로 여기에 k로 주고 실근 같도록 하는 k의 값 구하라고 하면 판별식 쓰고 이렇게 주어지면 판별식을 생각을 못 한다면 어떤 선생님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대학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얘는 실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y의 값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판별식 쓸 것 같거든?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다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넘겨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런데 뭐니까? 그러면 대상 파악했는데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 0 이하면서 0 이상이니까 0 되겠네.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돼 있어. y 2 나왔잖아. 그 y에다 2 나온 걸 여기다 쏙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야, 설사 이 문제가 x, y를 모두 문자로 보고 풀려고 했는데 이 생각을 못해서 못 풀었다 치자. 그러면 메타인지가 있으면 혹은 평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이거 했는데 안 됐으니까 얘나 얘 해야겠네. 얘를 하면 이건 뭐야 하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실계수 2차 방정식이 실근가지인데 그럼 얘는 판별식 써서 풀고 얘는 y니까 못 풀어. 말이 되는 얘기야? 당연히 똑같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대상 파악하면 이거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고. 평소에 얘는 기계적으로 판별식 쓴다라고 외워서 풀었는데 x, y가 이렇게 섞여 나오니까 k가 아니라 y라서 못 푼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거 판별식 쓴다 라는 거 까먹는 애들 거의 없거든? 근데 이런 문제는 풀어본 지 조금 오래되면 이런 거 까먹어서 못 푼대. 이거 까먹어서 못 푼대. 그냥 잘못 공부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평소에 등호 나오면 항상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그때 문자가 여러 개 있다면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부터 생각해라. 실제로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얘는 부정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x에 대한 실계수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 얘랑 똑같이 푸는 사람 있니? 대단히 잘못됐지. 그렇게 했다면 실계수가 아니라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제곱의 합이 0 이하에 대해 꼴로 만들어서 풀고 실계수 2차 방정식은 물론 근해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그렇지만 실근 가진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볼 수 있지. 어때?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 똑같은 대상이라도 속하는 집합이 달라지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성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풀이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대상 나오면 집합이라는 거 인지하고 구별법 신경 써서 공부해라. 됐니?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얘 보니까 어때? 나는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문자가 많네. 뭐부터 생각하겠어? 나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부터 생각할 것 같은데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을 문자로 생각할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x, y, g를 다 문자로 보면 풀 수 있어? 내가 보기엔 그러면 진짜 거지 같은 부등식인데 x, y, g, a를 다 문자로 보고 문자가 4개인 무슨 부등식이야 하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니네가 이 문제 다 못 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개를 다 문자로 보는 건 글러먹었구나. 그러면 3개만 문자로 보면 풀 수 있겠어? 힘들지? 문자가 2개인 2차 부등식은 니네 잘 푸니? 배운 적이 있어? 거의 없잖아.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하나만 문자로 보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왜? 2개, 3개씩 문자로 생각하면 풀기가 너무 어렵거든. 왜? 뭘 배운 적이 있어야 풀지. 배운 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여러 개를 문자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배운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식을 조작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대부분 다 실패하지. 그러면 x, y, z는 뭐 사실상 다 동일하기 때문에 x만 문자로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생각해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누가 얘를 이따구로 쓰냐고. 당연히 x만 문자로 보면 어떻게 써야 돼? 내림차순으로 써야지. 그리고 한 변으로 몰아야지. 왜? 여러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게 좋다는 사람 없잖아. 야, 누가 x에 대한 부등식 풀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이 상태로 놓고 푸는 사람 있어?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잖아. 당연히 어떻게 풀어? 넘겨야지. 그럼 얘가 어떤 부등식이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래. 그러면 어떤 부등식이야 하면 2차 부등식이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한 문제네. 배운 적이 있어 없어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배워?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이 0 이하고. 이래야 항상 성립한다고 배우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확인되지. 뭐만 확인하면 돼? 판별식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러면 판별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뭘 해야 돼? 여기 봐. 새로운 식이 나왔지. 없던 식이 새로 나왔잖아. 다시 뭘 해야 돼? 구별법. 다시. 그럼 얘 뭐야 하면 문자가 여러 개네? 그럼 다시 뭘 문자로 볼 건데? 그 YG를 둘 다 문자로 보면 풀 수 있을까? 똑같은 이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Y만 문자로 볼까? 새로운 식이 나올 때마다 구별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왜? 새로 나왔잖아. 그거 파악 안 하고 풀 거야? 말이 돼? 말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Y에 대한 식을 누가 이따구로 쓰냐고. 그러면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겠지. Y에 대한 식.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해석해서 풀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어떤 부등식이야? 다시 물어야 되잖아. y만 문자로 보기로 했어. 정리했어. a랑 g는 상수 처리했어. 얘는 어떤 부등식이야? 어떤 부등식이야? 아, 틀려도 괜찮아. 얘기해봐. 자, 어떤 부등식이야? 뭐라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한 문제지? 맞지? 얘는 아니야. 야, 니네 이것만 보고 2차라고 생각해? 얘가 0이면 2차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경우 나눠야 돼. 내가 아까 전에 은근슬쩍 얘랑 묻어갔는데 얘가 2차라고 생각해? 얘가 0이면 2차 아니야.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을 쓰는데 얘를 가지고 이걸 쓰면 풀이가 틀려. 왜 틀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이잖아. 근데 얘가 0이면 2차가 아닌데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을 쓴다고? 2차가 아닌데 2차식의 성질을 쓰면 틀리겠지. 그건 실수로 틀린 게 아니야. 구별법의 문제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경우 나눠줘야지.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보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용하려 하면 얘가 0이면 2차가 아닌데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운 성질을 쓰겠다고?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구별법을 안 신경 쓴 거지. 2차항만 보고 2차식이라고 달려드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왜? 개수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닐 수도 있거든. 됐니? 그럼 경우를 나눠야겠지. a제곱이 4면, 즉 a가 풀마 2면 그러면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a에다 풀마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g y가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로 항상 0 이하가 돼? 모든 실수 yg에 대해서? 당연히 아니겠지. y가 마이너스 1이고 g가 1이면 안 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조건 만족 안 한다는 얘기니까 갖다 버리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럼 케이스 2는 a가 풀마 2가 아니래.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잖아. 근데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한 애가 항상 0 이하가 될 수 있니? 얘가 계속 올라갈 텐데?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럼 어떻게 배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고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배우니? 0 이하가 된다고 배우잖아. 왜?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거나 접하기만 해야 되지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배운다고.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하면 연립부등식이라고 해. 그러면 얘는 뭐야? 조건을 파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얘는 뭐야? 식으로 써주면 여기다 판별식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선 뭘 문자로 볼 거야 하면 g만 문자로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어떤 메시지를 전송 취소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워치가 미쳤네. 그러면 얘는 뭐야 하면 g 제곱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그럼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묶어줘야 되지 않겠어? 엄청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면 g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 계산해서 쓸까? 이거 계산하면 8a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떤 부등식이야? 라고 물으면 여기서 또 2차라고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되겠지. 왜?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0 g제곱이 항상 0 이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그래서 얘가 0이어도 돼.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는 그냥 얘가 음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배운 거 가지고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풀어보면 얘가 0 이하가 된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를 풀어주니까 어때? 연립부등식이었으니까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답으로 골라줘야겠지?
그러면 공통 부분이니까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됐니? 이게 풀이가 다소 길기는 해.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지. 근데 이게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니? 수학적인 재능을 요구하니? 컨디션이 좋은 날만 풀 수 있어? 손 나가는 대로 하다가 이걸 얻어 걸려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생각엔 전혀 아니거든. 뭐만 잘하면 돼? 구별법만 잘하면 돼. 문자가 여러 개야. 뭐 할 거야?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해야지. 문자 4개를 다 문자로 보고 이거 부등식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천재 아니면 도라이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배운 적도 없고 어려운데 어떻게 풀 거야?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건 항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하나씩 문자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 x만 문자로 보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배워서 알잖아. 그럼 이걸로 떨어지지. 그럼 이거 뭐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문자가 뭐야? a, y, g를 셋 다 문자로 볼래? 그럼 바보잖아. 당연히 하나만 문자로 봐야지. 얘만 문자로 봤어. 그럼 뭔데? 이렇게 차근차근 풀다 보면 기초만 있고 끈기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된다고. 근데 뭘 모르면, 구별법을 모르면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외워서 풀면 어때? 공부가 되겠어? 시간 지나면 조금 까먹고 변형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얘랑 뭐가 그렇게 달라? 얘랑? 둘 다 문자로 보고도 풀 수 있지. 어려우면 하나씩 문자로 보면 어때? x만 문자로 봤더니 이거 나왔어. 그래서 얘가 실근 가진다는 조건 이용해서 식을 세웠더니 이제는 y만 남았네. 문자가 하나 실제로 줄었잖아. 여기는 어때? 셋 다 문자로 보니까 어려워. 하나만 문자로 보니까 그 다음 식에서 문자 하나 줄어들었고, 또 여기서 하나만 문자로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문자가 하나 줄어들고 이렇게 나오잖아. 쟤랑 뭐가 달라? 내가 보기엔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의 차이고, 문자가 2개냐 혹은 3개 또는 4개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별로 다를 게 없거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항상 어떻게 나와? 상위권,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로 나오면 생소한 형태로 나와. 그게 니네들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안정적인 고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야. 왜? 기계적으로 답을 내는 학생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없고 대학도 없다니까? 그런 애들은 걸러내야 돼. 미안한 말이지만. 물론 개나 소나 다 푸는 문제도 내. 왜? 최하위권 하위권도 변별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니네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당연히 상위권 최상위권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로 유형화해서 공부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걸러질 거야. 왜? 항상 생소한 형태도 중요한 걸 묻을 거니까. 그렇지만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루는 집합이 몇 개 되지 않거든? 구별법만 정확하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배운 집합을 시험에 낼 수는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문자가 여러 개여서 어려워? 뭘 문자로 볼 건데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2번, 3번 반복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이해됐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이나 부등식, 그것도 다항식에서만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대수나 미적에서는 문자가 안 나와? 혹은 하나만 나와? 하면 그럴 리가 없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 얘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모의고사 30번의 킬러 문제로 출제를 했었던 문제야. 자, 대수를 안 배운 사람은 이 디테일을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거든. 걔를 잘 봐봐.
자, 문제는 다 읽고 왔을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설명 위주로 할게. 얘는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fn이라고 정의한대. 그럼 다음 조건이 뭔지 봐야겠지? a는 3 이상이야?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써봐야겠지. 기울기니까 x좌표의 차이에서 y좌표의 차이를 뺀 게 기울기인데 이게 이렇대. 대부분의 애들은 여기서 뭘 하냐면 식을 조작해. 막 양변에 얘를 곱해도 보고 2도 곱해보고 지수를 로그도 바꿔보고 막 별짓 다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시간만 뺏기고 못 풀어.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짓. 근데 두 번째, 구하는 걸 봤더니 이걸 하래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얘부터 봐야지 해. 그러면 F4라는 게 뭐야 하고 봤더니 여기 n에 4가 들어간 거잖아. 맞아 아니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n에 4를 대입한다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돼. n에다 4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했던 삽질을 똑같이 해. 양변에 2를 곱해보고 얘도 곱해보고 지수를 로그로 바꿔보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 평가원에서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식을 문제로 냈을까? 하면 지저분한 걸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걸러질지 알고 걸리려고 낸 거야.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건 대부분 다 뭐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보고 이 식 보자마자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 당연히 무엇을 문자로 볼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아? 단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 문자가 여러 개면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하라니까? 그럼 옵션이 3개잖아. 1번 n과 a를 모두 문자로 볼래 하면 야, 이 정도 복잡한데 n과 a를 모두 문자로 봐서 되겠어? 모두 문자로 보면 뭔데 하면 a가 문자니까 분모는 다항식이야. 상수 아니지. 분자는 뭐야? 로그야. 그러면 로그분의 다항의 부등식에 대해서 해법을 배운 적이 있냐? 교육과정에서? 없어. 아예 없어.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뭘 해? 노가다를 하지. 식을 변형하고 곱하고 지수도 바꾸고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A에다 3부터 될 때까지 다 대입하지. 그게 망했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만족하는 게 언젠지 모르니까 A다 3, 4, 5, 6, 7, 8, 9, 10 될 때까지 하려면 노가다지. 언제 될지도 모르지. 노가다 몇 번 해야 돼? 17번 해야 돼. 되겠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걸 하니까 망하는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 A만 문자로 생각하면 어때? 똑같지 않아? A만 문자로 보면 이거 다항식이고 이거 로그잖아. 그러니까 망한 거라고. 얘가 왜 망했어? 여기 봐봐. 니네 n에다 4를 대입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n은 상수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야. n을 상수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a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다항분의 로그니까 a가 변하면 분자 분모가 동시에 변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부등식인데다가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는데 풀 수 있다고? 그걸 못 푸니까 망하는 거라고. 그럼 옵션이 뭐밖에 없어? 당연히 n만 문자로 봐야 되는데. 여기 봐봐. n만 문자로 보면 a는 상수니까 이거 뭐야? 상수지. n만 문자로 보니까 얘만 변하지. 그럼 뭐야? 그냥 로그 부등식이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로그 부등식이라고.
그러면 봐봐. n에다 4를 대입하면 a만 문자로 보는 게 됐지. 그럼 n만 문자로 보려면 뭘 해야 돼? a에 대입하면 되겠네. a는 뭐야? 3 이상 가장 작은 자연수 찾는 거잖아. 당연히 뭐부터 대입해? 3부터 대입하겠지.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로그 n의 3이 2분의 1 이하래. 그러면 형태가 다르면 짜증나니까 얘도 로그로 통일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걸? 9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 값이 3이 될 수 있다고. 조건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3 이상인데 3은 된대. 그 말이 무슨 얘기야? f의 9부터 f의 20까지는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n이 4부터 8일 때까지는 3은 안 되잖아. 3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자연수 4 확인해야겠지. 여기다가 4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2의 로그의 n의 4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로그 n의 4가 1 이하고 형태 통일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4부터 8까지는 3은 안 되는데 4는 된대.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f의 4부터 f의 8까지는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4는 5개, 3은 12개. 답은 56 되겠네. 어때? 무엇을 문자로 볼지를 생각을 안 하고 무지성으로 손이 나가는 대로 하면 문제가 어떻게 의도하고 있어? n에다 4를 대입하라고 유혹하고 있잖아. n에다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망한다고. 아는 게 없다고. 노가다를 고통스럽게 해서 운이 좋으면 빨리 끝나지만 재수 없으면 30분 동안 노가다를 해도 풀기 힘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어때? 대상 파악해야 되네. 부등식이네. 어떤 부등식이지? 문자가 여러 개니까 뭘 문자로 볼지부터 생각해야겠네. 아, 이거 짜쳐. 아, 이것도 짜치네. 얘만 문자로 보면 쉽네. n만 문자로 볼 거니까 a를 상수 취급해야 되니까 a에다가 3부터 대입하면 되겠네 하면 1분 컷. 수능 킬러 문제 30번인데 1분 컷 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실제로 이 문제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풀었거든. 당연히 나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였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겠냐고.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까. 평권에서 원하는 건 뭐야?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컨디션이 나쁜 날에도 항상 똑같이 잘 풀 수 있고, 기계적으로 공부한 애들,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답만 낼 줄 아는 애들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킬러에 내는 게 당연한 거야. 왜?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이 실력이 없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은 4년 동안 고통받는 거야. 왜? 우수한 학생 뽑아야 되는데 실패했거든. 반대로 실력 있는 애가 컨디션이 나쁜 날 시험을 쳐서 떨어진다면 그것도 대학 입장에선 큰 손해고 평가원 입장에서도 평가 실패라고. 실력 있는 애들은 컨디션이 나빠도 풀 수 있고 실력 없는 애들은 아무리 운이 좋아도 풀기 힘든 문제를 잘 배치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서울대에서 수학과로 박사까지 전공을 해서, 그러니까 수학 전공에서 박사까지 했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출제되면 평가 잘못한 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수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은 당연히 1분, 2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풀이가 조금 길어지면 5분, 10분 걸릴지라도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와 같이 망하거나 한참 걸려서 푸는 문제. 이 문제 하나에 30분 쓰면 시험 망한 거거든. 이렇게 출제하는 게 출제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신도, 논술도, 면접도, 수능도 큰 틀에선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 해라?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 구별법 신경 써서 공부해라. 내가 이 특강 몇 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모든 집합에 대한 구별법이나 이런 것들 다 해줄 수 없다는 건 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등호, 부등호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어떤 부등식이냐 파악해라. 그때 중요한 게 뭐야?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 생각해라. 그게 1학년 때 수학뿐만 아니라 대수에서도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어디에도 나와? 수능 출제하는 기간인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로도 나온다고. 구별법 알면 쉽게 풀 수 있지만 모르면 큰일 나는 문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대수만 나와? 미적은 문제 안 나와? 문자 안 나와? 당연히 아니겠지. 자, 얘도 미적을 안 배워서 이해 못하는 것까지는 상관 안 해. 근데 설명은 끝까지 할 거야. 디테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면 괜찮아. 자, 얘 문제 읽어봐봐.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B가 있고 걔가 y는 a하고 만나는 두 점 CD에 대해서 뭐가? 정사각형을 이룬대.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한대. A가 무한대로 갈 때 SA의 극한 구하는 문제거든. 자, 그럼 봐봐.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닥치고 푸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문제 파악해야 돼. 문제 파악하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면 이게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 파악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식이나 그림을 이용하는 게 보통이야. 그러면 뭐 문제랑 아무 상관도 없는 막 뽀로로 그림 그리고 그러면 돼? 막 상관도 없는 막 구구단 막 쓰고 막 그럴 거야? 막 물리학 공식 쓸 거야? 필요 없지. 뭐 해야 돼?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했으면 얘를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고 이때 당연히 모르는 걸 뭘로 놔야 되냐? 문자로 놓는 게 기본이야. 기본. 문자로 놓는 이유는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 작업은 뭘 하냐면 전략을 짜야지 손 나가는 대로 마구잡이로 푸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명제할 때 설명할 건데 전략 수립의 모든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3단 논법이야. 3단 논법을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풀려. 근데 3단 논법을 이용해서 풀기에 어렵다. 그럼 왜 어려운지를 봐야 되거든. 만약에 문자 수가 많아서 어려우면 문자수 어떻게 줄일까? 배운 도구 중에 문자수 줄이는 게 뭐가 있을까? 문자수 줄이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강제로 하나만 문자로 보고 풀 수도 있어. 차수가 높으면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도구 중에 차수를 줄이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내가 한 번에 다뤄야 되는 대상이 많아서 어려우면 하나씩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X, Y, G, A를 동시에 문자로 보는 게 어려우면 X만 문자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모르는 건 아는 걸로. 그럼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봐줘야겠지. 이런 것들이 전략 수립의 기본이야. 배운 대로 풀어야지 손 나가는 대로 외워서 아무 생각 없이 푼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푸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겠지? 매사에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사람과 손 나가는 대로 답이 나올 때까지 풀다가 얻어 걸리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안 되면 답 집으고 풀이 뺏겨 써서 답 나오면 넘어간다면 볼 것도 없는데. 그럼 당연히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둘 사이의 실력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이 문제에 적용하면 어때? 그러면 넓이 같은 것들을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식으로 못 쓰니까 좌표를 문자로 놔야겠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1, 4분면의 점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놔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D는 뭐야 하면 T, A 될 거고, B는 뭐야 하면 대칭일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넓이 있을 때 뭐 하려고 이거 한 거야 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변의 길이 알아내려고 쓴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미지수가 몇 개야? 여기 미지수 몇 개야? 지금 봐봐. 미지수 몇 개야? 2개지. AT. 그럼 미지수 개수만큼 식개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식이 2개 필요하지. 맞지? 그러면 망한 거야. 자, 얘는 식이 하나만 있어도 돼. 그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AB의 길이는 2t고 AD의 길이는 뭐야? A 빼기 AT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SA의 극한인데 SA가 뭐냐 하면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한 변의 길이가 2t니까 얘는 4t 제곱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해야겠지. 왜? 문자가 여러 개잖아. 무엇을 문자로 볼지에 따라서 얘가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당연히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뭘 문자로 볼래? 그러면 옵션이 3개지. AT를 문자로 보면 얘는 2차이고 부정이야. 근데 어떤 부정이야 하면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인데 저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으로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망했어. 망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A만 문자로 보거나 T만 문자로 보거든? A만 문자로 보면 어떤 식이야? 저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하면 당연히 A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식이 성립할 리는 없잖아. 방정식이야. 어떤 방정식이야? 어떤 방정식이야? 뭐라고? 얘는 1차 이하가 맞겠지. 왜? t가 풀마 1이면 1차 항이 없어지거든. 그럼 t만 문자로 보면 뭐야? a는 양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리가 없거든. 그럼 얘는 t에 대한 2차야. 뭘로 푸는 게 좋아 보여? 1차가 쉬워? 2차가 쉬워? 뭐가 쉬워? 1차가 쉬워? 2차가 쉬워? 당연히 1차가 쉽지.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알다시피 이 식을 세워놓고 무엇을 문자로 보지 생각하지 않아. 막 식을 조작해.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 풀어. 빨리 얻어 걸리면 빨리 풀고 늦게 얻어 걸리거나 결국에 못 찾으면 못 풀어. 복불복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게 제일 많아. 근데 두 번째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못 풀어. 여기서는 A를 문자로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지? 얘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A를 문자로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이 식을 아무렇게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마치 이 문제에서 A만 문자로 생각하면 풀기가 힘든데 이것 때문에 N에다 4를 집어넣어서 A만 문자로 보게 되면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하고 비슷해.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왜 안 돼? 야, 니네 잘 생각해봐. x가 2라고 주어져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뭐 예를 들면 10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야? 문자 몇 개야 했는데 이걸 문자라고 하면 도라이야. 도라이. x가 2라고 줬는데 뭔 문자야? 이거 2라고 집어넣으면 되지. 아는 걸 미지라고 해? 그 미지라는 뜻이 뭔지 알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자인데 뭐가 미지인데 아는 거 뭐? 얘는 뭐가 문제야? a가 무한대로 간다고 줬거든. a가 무한히 커질 때 4t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a가 무한히 커질 때 4t제곱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건데 a가 미지라고 생각해? a가 궁금해? 당연히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둘은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인데 누가 있다고도 쓰냐?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쓸 거고 t를 a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거야 하면 근해 공식,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변형. 근해 공식 아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뭐 실수하고 빼먹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실제로 좀 오락가락 하거든? 너네 나중에 한참 후에 애 키워봐. 그러면 내가 왜 오락가락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거든? 근해 공식 쓰면? 근데 뭐 때문에? t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만 돼? 얘만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이건 니네가 아직 미적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미적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값 계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배웠다면 못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건 아니라는 뜻이야. 지금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안 배웠다면. 그렇지만 배웠다면 집어넣고 나면 이제부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 문제였다. 핵심은 뭐였다? 여기서도 문자가 여러 개니까 뭘 문자로 볼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했다. 그럼 미지가 두 개가 아니라 A는 알고 있기 때문에 T만 문자다. 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자,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서 구하는 게 만약에 이거였다면 그러면 그때도 여기다가 대입하자고 할래? 100제곱해? 그러면 돌아버릴 것 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거 100제곱하는 게 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울 거야, 그지?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왜 어려워하면 100제곱 차수가 너무 높네? 100제곱 너무 복잡하네? 100제곱이라는 건 뭐야? t가 100개 곱해진 걸 한 번에 하자는 뜻이잖아. 여러 개를 동시에 하자는 뜻이네? 그럼 전략자이지 어떻게? 차수 낮출까?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할까? 여러 개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할까? 그럼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대수가 아니라 미적을 배운 사람이라면 얘는 1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 언제?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미적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t가 1로 수렴하니까 얘는 그냥 4에 1 곱하기 100제곱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 알고 그러면 그냥 답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데 쓴 성질을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극한의 성질의 아이디어는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꿔서 푸는 거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라는 거. 거듭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미적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못 알아들어도 돼. 뭐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이해됐니? 뭐 보고 이런 판단해야 돼? 등호 나왔네?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거 파악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해야 된다고. 옵션이 3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였다는 거? A가 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A를 문자로 보는 옵션은 다 삭제야. 그러면 얘는 T만 문자로 보니까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미적 배우는 애들은 다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니? 이게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대수에도 나오고 미적에도 나오고 확통에도 나오고 기하에도 나오고 미적2에도 나와. 당연히 문자가 여러 개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겠지. 그때마다 뭘 하라고?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하라고. 등호도 마찬가지야. 계속 나오겠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확인하라고. 방정식이야? 어떤 방정식인데? 항등식이야? 어떤 항등식인데? 부등식이 나와? 어떤 부등식인데? 차근차근 구별하는 연습하라고. 이건 시간이 지났다고 까먹는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아. 그냥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미적에서 이런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보통 수업에서 알려주지는 않거든. 뭐 극한의 성질의 아이디어가 뭐야 이런 거 정리해주는 수업을 나는 본 적은 없어. 근데 어차피 우리 수업을 계속 들으면 수업 시간에 다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됐지? 그거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 큰 흐름은 이해되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봅시다. 이것도 뭐 못 풀거나 풀어온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풀었는데 얘도 뭐에 대한 문제야? 두 집합에 대해서 둘이 같다는 걸 보이라고 했지? 이거 뭐야? 구별법에 대한 문제네. 뭘 구별하라는 거야? 어떤 모임에 속하는 2가지 대상이 주어졌을 때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니네가 시중에 있는 문제, 집에서 접하는 대다수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간략한 걸 낼게. 자, A 몇이야? 두 집합이 같대. A의 값 몇이야? 3이지. 쉬워 안 쉬워? 쉽지. 문제는 뭐야? 니네가 이런 문제를 풀 줄 알면 나 두 집합이 같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대학에선 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 다 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니네 겨우 이 정도의 문제 가지고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런 거 풀어봐 하고 문제 내는 거야. 실제로 고대 수학교육과 면접에서 어떤 문제를 물은 적이 있냐면 2개의 무한집합이 서로 같다는 걸 어떻게 보일 건지를 물었어. 대부분의 애들이 삽질을 했어. 어떻게 삽질했어? 원소가 같다는 걸 보이겠대. 무한집합인데? 예를 들면 얘도 지금 무한집합이고 얘도 무한집합인데 그러면 얘의 원소들 다 구하고 얘의 원소들 다 구해서 일일이 비교해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이겠다는 얘기야? 평생을 다 바쳐도 못할걸? 왜? 원소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다 아웃이야.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경우를 일일이 체크하려고 했을 때 어려우면 대표성 띄고 있는 걸 가져와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야.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 원이 있어. 그리고 이 A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점 A를 지나는 이거 원은 C라고 할게. 원 C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 지나는 접선
그러면 기울기 모르니까 문자로 두고 이거 풀어야지. 그럼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거나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거나 이용해서 풀 거거든. 이렇게 풀면 틀려. 왜 틀려? 얘가 2,6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틀려. 원래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 가지고 와서 일일이 확인을 해. 그래서 실제로 접하는 것만 답으로 골라줘야 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얼마나 많아 하면 무한히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일일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대표성 있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근데 왜 무한집합이 같다는 걸 보일 때는 원소가 다 같다는 걸 보이냐고 헛소리를 하냐는 거지. 실제로 얘가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얘는 2,6을 지나는 직선 중에 x는 2가 접선이거든. 얘는 x는 2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왜? 2,6을 지나는 직선은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y축에 평행한 경우와 y축에 평행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지거든. 이거는 y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x는 2가 실제로 빠진다고. 그래서 2,6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게 사실 원래 뭐 하려고 한 거야? 대표성 이용해서 하려고 한 거라고. 왜? 2,6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가져와서 일일이 접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실제로 불가능할 거거든. 그럼 대표성 이용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2,6을 지나는 직선 대표하는 게 뭐가 있어 하면 두 가지로 나눴어야 됐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접하니까 OK이고 여기서 m의 값 구하면 거기서 직선이 하나 더 나올 거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확인했으니까 2,6을 지나는 직선은 2꼴 아니면 2꼴이잖아. 그럼 대표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풀이는 괜찮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로 넘어가 볼까?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으면 이거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 서로가 서로에 포함되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생기지. 얘도 무한집합이고 무한집합이면 어떻게 보일래? 그러면 이거 몽땅 다 구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려 하면 못하잖아. 그러면 얘랑 필요충분 조건은 뭐야?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m의 원소를 대표하는 걸 가지고 와서 n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와야 돼?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3단 논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거야? 모든 명제는 P이면 Q이다의 꼴이거든? 3단 논법이라는 건 뭐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게 3단 논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로 바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지. 못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M에 대한 정보가 어딨냐면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면 M의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만 쓰면 빵점이야. 왜? A, B가 정수가 아니면 안 되거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에서 일로 갈 수 있냐를 보면 할 수 없거든. 그럼 위에서 계속 내려가는 건 뭐랑 똑같냐면 내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목적지도 안 보고 등대도 안 보고 노만 젓는 거랑 비슷해. 그럼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를 생각을 해주면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x가 2a 더하기 3b 이렇게 쓰기 쉽거든?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 있는 AB랑 여기 있는 AB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도 구별법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 이거 그냥 1, 3이거든? 마이너스 1이랑 3인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네? 맞지? 근데 이 x가 의미가 있냐면 없어. 이렇게 써도 1, 3이고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이 a, b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는 정수라는 거 알맹이야.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3 곱하기 정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원소로 가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냐를 봐줘야 되지. 여기 봐. 그러면 동시에 할래? 어려우면 하나씩이지. 4의 1을 어떻게 해야 이 꼴로 나타낼 수 있어 하면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하거든. 5는 어떻게 이거 이용해서 나타내려 하면 5가 2 더하기 3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이거 만족되네. 끝이야. 이게 뭐 가지고 끝냈어? 구별법. 제대로 알아? 나는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3단 논법이 모든 전략의 기본이라니까. 당연히 돼야지. 그럼 이제 뭐 보였어? 한쪽만 보였으니까 뭐 보이면 끝나? 이쪽 보이면 끝나겠네? 똑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2를 어떻게 나타낼 거야? 라고 했을 때 A가 정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때? 2분의 1A는 정수라는 보장이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2분의 1A라는 정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그러면 실제로 A가 홀수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 2분의 1A라고 하면 이게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M의 원소라고 말 못한다고. 여기서는 쉽잖아. A가 정수면 2A도 정수고 B도 정수고 더한 것도 정수고 쉬웠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의 문제냐면 얘랑 사실 똑같거든? 이거나 근데 얘는 본질을 몰라도 눈에 보여. 근데 얘는 본질을 모르면 컨디션이 좋은 날엔 보이거든? 근데 안 좋은 날은 안 보여. 내가 아까 전에 문제풀이 할 때 기본이 뭐라고 했어?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해. 이만큼이나 파악했지? 모르겠어. 식을 세워야 되는데 니네 초등학교 때나 모르는 거 네모 이렇게 놓지 니네 고등학교 와서 모르는 거 이렇게 놓으면 돼? 모르는 거 문자로 놓으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A, B를 동시에 생각하려면 쉬우니까 하나씩 해. 그러면 얘를 A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놓을 건데? 라고 하면 본질이 뭐야?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4P 더하기 5Q의 A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2가 되지? 그러면 이거 뭐야? 문자 두 개면 부정방정식이네. 이거 부정방정식 못 푸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PQ가 정수면 끝인데? 아까처럼 2분의 1A는 안 돼. 근데
이런 건 돼. 그러면 얘가 정수면 되고 유리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면. 그러면 이걸 못 찾아 문자가 두 개면 해가 무수히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짝수여야 되니까 Q가 2고 P가 마이너스 2면 되네. 안 돼? 되잖아. Q가 마이너스 2고 P가 3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뭐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면 문자로 놓을 수 있고 식세우면 사실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얘는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컨디션이 좋은 날엔 잘 보일 수 있지만 아닌 날엔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기본이 튼튼한 애들은 누가 고등학교 때 와서 이렇게 모르는 거 네모치고 가로치고 이러냐? 당연히 맥락을 생각하면 이게 뭐한 건지를 이해했으면 A의 개수가 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문자로 놓고 풀지 않겠어? 그러면 사실 컨디션이 나쁜 날에도 똑같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잘못 썼네. 저기는 3B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도 정수, 얘도 정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이게 참이어서 증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됐니? 근데 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니네가 푼 것과 내가 풀어준 것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배운 것만 가지고 했으면 그 간격이 벌어질 이유가 있냐면 사실은 없다고. 왜? 여기에 대해서 배운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대해서 배운 거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모든 경우 일일이 체크하는 게 힘들면 대표성 띄고 있는 거 이용하라는 건 사실상 니네가 뭘 몰라서 문자로 세팅해서 식을 세우는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때? 2,6을 지나는 원의 접선 풀라고 할 때 어떻게 풀어? 기울기 m이라고 놓고 풀잖아. 그게 사실 뭐라고 믿기 때문에 푸는 거야? 그게 2,6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대표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야. 물론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사실 모든 문제에서 쓰는 아이디어 여기서도 쓰이는 거고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였고, 그것도 사실 다 정의로 알려주는 거지 별로 새로울 것도 없거든. 얘를 3단 논법으로 푼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도착해야 돼. 어떻게 할래 하면 바로 못 가니까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고, 여기서 일로 못 가니까 필요한 거 뭐야 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어야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고대 수학교육과 면접 문제의 정답이 뭐였겠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두 무한집합 m과 n이 서로 같다는 걸 보이려면 m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원소를 가져와서 n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고 그 반대 방향도 보여준다는 거였지. 그게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에서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였고, 그걸 모르는 학생이라면 뽑고 싶지 않다라는 게 고대 수학교육과 면접에서의 진짜 뜻 아니었겠어? 출제 의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거 풀 줄 아는 상태, 이거 답낼 줄 안다고 해서 진짜로 구별법 알아?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 대학에서는 니네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생소한 형태로 낸다고. 그러니까 항상 구별법 신경 써서 공부해라. 알겠니? 그런 문제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게 이 수업의 기획 의도야. 예를 들면 니네가 몸짱이 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피트니스 등록해서 힘닿는 대로 운동만 한다면 뭐 운이 좋으면 몸짱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잘못하면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칠 수도 있다고. 근데 유튜브로 찾아보던가 PT를 받던가 해서 인체의 구조, 운동의 원리 알고 하면 훨씬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 수학도 똑같은 거야.
마구잡이로 아무 문제집이나 사서 아무 데나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열심히 공부한다. 물론 운이 좋으면 잘할 수도 있어. 학습 능력이 아주 탁월하면 진짜 그지 같은 방법으로 해도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잘못하면 흥미와 자신감을 잃고 수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 왜?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떨어져. 그러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수학의 구조와 원리를 알고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예로 들었던 5문제 어때? 완전히 다 다른 유형의 문제 같지? 이거 유형화하면 다 별개라고. 근데 이렇게 유형화하면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별개야.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리고 니네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외우고 있어봤자 시험에는 거기에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생소한 형태로 묻는 문제가 킬러 중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못 풀 거라고. 근데 오늘 구별법 뭐 이런 거 신경 써라. 뭐 우리가 배우는 대상 모두 집합이고 집합은 이런 거니까 뭐 몇 가지를 신경 써서 공부하라 이런 것도 알려줬잖아. 근데 구별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한 가지 예, 뭐 2가지 정도의 예라고 보는 게 맞겠다. 왜 그러냐면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 신경 써라. 등호가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어떤 방정식이고 어떤 항등식이냐, 뭐 부등식도 어떤 부등식이냐 확인하는 거 신경 쓰라고 했잖아. 그거 보면 어때? 사실상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3번 문제나 4번 문제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디테일은 달라. 디테일은 시간이 지나면 외워도 까먹어. 근데 문제는 뭐야? 니네가 진짜 기본빵만 하면 디테일은 다 까먹어도 내가 말한 것만 신경 쓰면 까먹어도 풀 수 있어. 당연히 대학에서도 알고 있지. 이 문제를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디테일을 이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 학습 목표를 달성했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냐를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들을 신경 써서 공부하면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문제 1, 2, 3, 4번이 크게 다를 게 없어. 수학의 구조와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같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때? 이렇게 미적을 공부하면서도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뭘 문자로 볼 건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운 것들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는데를 생각하면서 풀게 될 거라고. 마찬가지잖아. 문자가 여러 개 나와 있네. 뭘 문자로 볼 건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데,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뭐 있는데, 그러면 A를 고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네. 다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물론 구별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좀 더 있어. 왜 그러면 집합이 그래도 배우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구별법 신경 써서 공부하고 기존의 집합과 비교 대조해서 공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게 될 거라고. 당연히 갈수록 수학이 재미있고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제대로 만든 문제라면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지 말라고. 그게 이 특강을 기획한 의도라고. 됐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